자, 제가 휴가를 좀 내서 나라의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어요. 뉴욕으로 말이죠. 아, 빅애플. 8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300개가 넘는 구리 조각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설명서도 들어있었죠. 일부 조립필요, 배터리 불포함.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받는 쪽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받침대를 준비해야 했어요. 뉴욕 대신 자유의 여신상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보스턴,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뻔했었어요. 이 모든 도시들은 여신상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건축비를 지불하려고 했죠. 하지만 뉴욕도 그걸 원했죠. 그들은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필요한 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886년 여신상은 공식적으로 뉴욕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유감이네요, 필라델피아. 그래도 거긴 치즈케이크가 맛있잖아요. 어쨌든 처음 들른 곳이 자유의 여신상이었고 저는 매우 흥분해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못했어요. 첫날 전 뉴욕시에 도착했고 우선 리버티 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어요. 항구 멀리 한가운데서 벌써 그녀가 보였죠. 페리가 여신상에 다가가자 모두들 그녀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여신상을 등지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는 그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있었던 곳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여신상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는 분명 그게 거기 있었는데 순간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모르네요. 그래도 우린 선착장에 도착해 페리에서 내렸어요. 전 그게 무슨 속임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자유의 여신상이 정말 사라졌고 받침대는 완전 비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올라가서 자유의 여신상인 척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곧 당국이 도착해 아무도 섬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도둑이 아직 섬에 있을 테니 조사를 해서 도둑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정말 자유의 여신상을 훔치는 게 가능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은 섬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우린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우리를 풀어줘야 했죠. 주머니에 자유의 여신상을 숨겨둔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네요. 2일째.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서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에 뉴욕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물론 아침에 모든 신문, 잡지, 그리고 TV 토크쇼에 실렸네요. 모든 타임스퀘어 간판에는 여신상의 사진과 함께 저를 본 적 있나요? 자유의 여신상 실종! 또는 심지어 세기의 도둑, 자유의 여신상이 도둑 맞다! 라는 자극적인 표제가 걸려 있어요. 빅애플 전체가 이 분실을 애도하고 있어요. 동상에 녹청과 같은 청록색으로 색칠하고 자유의 여신상의 드레스와 폼으로 만들어진 기념품 왕관을 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나저나 지역의 모든 기념품 가게에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작은 자유의 여신상 플라스틱 조각상도 다 동이 났어요. 전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유명인들과 사용자들이 우는 이모티콘과 찢어진 하트가 있는 여신상의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이 하나의 큰 추모식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사라진 조각상을 기리며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5일째, 뉴욕은 지금 훨씬 더 붐벼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여신상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도시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리버티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있던 맨하탄의 한 부분이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실 보고 기겁했는데 청록색으로 칠한 초열렬 팬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여신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리버티 섬에 갈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형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해요. 10일째,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뉴욕을 위해 새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매우 다정한 처사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받았던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을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1885년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처럼 다른 도시들이 여신상을 드리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제 사람들은 높이 46m, 무게 20만 4천 킬로그램의 동상을 잃은 것에 대해 뉴욕을 비난하고 있어요.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에 세워졌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리고 세계에 자유의 여신상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원래 버전이 뉴욕에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미국인들이 프랑스에 주었던 좀 더 작은 버전이 있어요. 높이 11m에 불과한 이 작은 기념비는 파리의 그레넬교 근처에 서 있어요. 며칠 전까진 말이죠. 미국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프랑스는 작은 복사본을 파리에서 뉴욕으로 운반했고 미국인들은 사라진 것 대신 그걸 받침대 위에 올려놨죠. 이게 원래 것보다 10배 이상 작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 웃겨 보여요. 하지만 뉴욕 사람들은 복제품일지라도 뉴욕에 이게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파리에는 실물 크기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있어요. 자, 그것도 뉴욕으로 운반되어 리버티 섬의 기념물로 세워졌어요. 한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뉴욕 카지노와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엄청 침묵을 지키면서 여신상 소동에 대해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네요. 21제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세계는 거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금이 종료되었죠. 필요한 1114억을 모으는데 단 2시간 47분이 걸렸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예전처럼 공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2주 후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운송될 겁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여신상을 뉴욕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침대 위에 있는 이 작은 복제품이 여전히 웃겨 보이거든요. 절대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들은 리버티 섬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어요. 뉴욕 전체의 사람들이 지금 그 섬을 방문하려는 기세라 당국은 디지털 대기표를 이용해야 했어요. 다음 2달치 표는 이미 다 예매되었는데 그건 1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났어요. 800만 뉴욕 시민과 2억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뉴욕시를 방문하는 걸 보면 전 10년 후에나 이 섬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1일째.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제 말은 원래의 여신상이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더 작은 복제품은 받침대 옆에 서 있고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이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전 그걸 봐야 했기에 항구로 달려갔어요. 뉴욕의 모든 사람들처럼요. 진짜로 돌아왔네요. 아직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요. 세계 위인들도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있죠. 데이비드 카퍼필드에겐 빈틈없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여신상이 스스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냥 휴가가 필요했을지 모르죠. 전 여신상이 중앙 아메리카의 해변에서 쉬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100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서서 항상 자신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견뎌야 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잠깐이라도 휴가를 보내서 다행이에요. 다음 150년 동안은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야, 우리 모두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서 있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페루 남부의 사막 상공을 비행하다 보면 녹슨 붉은색 배경에 흰색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직선, 직사각형, 삼각형, 소용돌이 등 선명한 도형을 볼 수 있죠. 마치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원숭이, 고래, 콘도르, 벌새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선은 2000여 년 전 나스카 문화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덕분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만들기 위해 자갈의 최상층을 제거하고 땅 밑의 흙을 드러냈어요. 흙의 색이 젓갈색에서 황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은 항상 다르게 보여요.
선의 제작자는 작은 규모의 모형으로 시작해서 비율을 높여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1920년대에 나스카 라인이 처음 발견된 이래로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라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실 훨씬 이전인 16세기 페루 연대기에서 사막의 흔적 표시로 묘사된 거였어요. 지상에서는 선과 그 상징성을 실제로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상업용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의 폴 코속 교수는 이 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선을 올려다봤을 때 그 선은 지는 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고 과학자는 이 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학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의 과학자 마리아 라이셰는 상형 문자가 달력 역할을 하며 일종의 천문학적 목적이 있다는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 연구에 바쳤고 선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또한 그녀는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과 가까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미국 연구원들은 천문학 관련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20분 정도만 비가 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스카에서 물은 진정한 보물이며 직선과 사다리꼴은 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물을 얻고 농작물을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의식을 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의 동물 이미지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거미는 비의 징조로, 벌새는 다산의 상징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풍부한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최근 몇 년 동안 나스카 라인은 야마가타 대학의 고고학자들의 연구 장소가 됐어요. 이들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드론을 사용해서 지형도를 발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까지 총 35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고 2022년에만 16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는데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 낙타, 새, 범고래, 고양이, 뱀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이미지의 길이는 3에서 6m 정도라 이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해요. 이에 비해 가장 큰 지형도는 가로 길이가 약 365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연구원들은 나스카 라인이 사막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선형선은 계곡에서 계곡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경사면에 그려진 것은 정착지 사이의 고대 경로를 따라 그려진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이제 지역 문자의 분포에 따라 패턴을 찾을 계획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요. 인공지능은 사막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생성하고 연구팀은 그 디자인이 실제로 나스카 라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페루의 지역 문양은 워싱턴 기념탑보다 약간 더 큰 촛대입니다. 파라카스 반도의 해변 언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인근 유물을 분석해서 촛대의 대략적인 연대를 알아냈어요. 기원전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은 모래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결코 촛대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게 아니고요. 한 설에 따르면 잉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삼지창을 담게 그렸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설은 선원들이 항해용 등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에 있는 에피지 마운드 국립기념물에는 195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고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뿔형이고 새, 사슴, 거북이, 곰, 표범처럼 생긴 것도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분들이 기원전 4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미지들은 다소 더 젊다고 해요. 고분을 조사한 결과 구리, 뼈, 석기 도구가 일부 발견됐어요. 건설자들의 후손들은 이 고분이 의식 장소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 고분이 천상의 사건이나 영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인근 지역에는 땅에 새겨진 거대한 이미지인 인타글리오가 300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콜로라도강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예요. 블라이스 자이언츠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6개의 인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450년에서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지 모하비 부족에 따르면 생명의 창조자 무스타모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조각상에는 그의 조력자 역할을 한 퓨마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큰 조각상은 피사의 사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예요. 인타글리오의 제작자들은 사막의 어두운 바위를 긁어내서 밝은 흙이 드러날 때까지 깎아내야 했어요. 지상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 그 위를 비행하던 조종사가 우연히 내려다봤을 때서야 발견됐어요. 여전히 거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북쪽에 있는 약 260개의 토석으로 이루어진 나스카 라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스텝 지오글리프는 사각형, 십자가, 원, 세 갈래로 갈라진 디자인 등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지 제작자는 흙, 바위, 목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한 지역 경제학자가 구글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지형도를 처음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가설에 따르면 이 선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선들이 페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점에서 나사는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대초원 암각화의 사진을 찍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선들이 얼마나 거대한지인데요. 가장 큰 선 중 하나는 항공모함만큼이나 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석기시대의 유목민 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급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고학자들은 오래전 조상들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걸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직해서 함께 작업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 옥스퍼드셔의 푸른 언덕 위에 있는 백마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지형 문양 중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분필로 깎은 언덕 그림이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잔디를 제거해야만 토양의 백악질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거나 영토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항공사진은 토양으로 인해 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말 모양이 드러나는 데는 몇 세기가 걸렸어요. 미시간주 슈페리어 호숫가에는 빛을 발하는 유펄라이트 암석이 있습니다. 형광성 방소다석 물질이 풍부한 성장암의 자연현상이에요. 이 바위는 자외선 아래에서 안팎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내며 빛납니다. 그 바위가 처음 발견됐을 때 현존하는 바위의 일종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비록 주로 슈페리어 호수에서 발견됐지만 그 기원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암석은 캐나다의 두꺼운 대륙 지각 지역에서 형성되었어요. 그러고 난 후 수천 년 전 빙하와 함께 대륙 빙상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자연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며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뿐이에요. 무지개의 끝에는 금 항아리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이킹들이 금을 아일랜드에 묻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그 전에 이미 무지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지개는 굴절과 반사의 결과로 인한 착시현상이에요. 이 조합은 하얀 빛이 여러 각도에서 물방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하얀 빛이 연속적인 색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목격하는 모든 무지개는 쌍무지개이지만 더 많은 흰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무지개가 항상 보이지는 않아요. 빛은 위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아래로 향하는 무지개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어떤 문화권에선 북극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분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거대한 고래가 물을 뿜은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북부 문화권에선 반가운 소식이 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북극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신화가 아닌 과학적으로도 여전히 흥미로워요. 1억 4,900만 66만 8,992km 떨어진 태양에 의해 야기된 거대한 태양 폭풍은 하전된 태양 입자의 파동을 우주에서 사방으로 보냅니다. 지구가 이 파동 중 하나와 만나게 되면 자기장과 대기가 반응해요.
태양로부터의 하전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는 원자들을 타격할 때 전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낮은 에너지 형태로 되돌아갈 때 북극과 남극의 오로라를 만들면서 광자를 방출합니다. 화산은 대자연의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뜨거운 녹은 암석, 화산재, 그리고 가스가 지구 표면의 계구부에서 새어나올 때 형성돼요. 녹은 바위와 재가 식으면서 굳어지고 더 폭발하면서 화산이 형성되고 더 많은 재를 하늘로 밀어냅니다. 번개와의 조합으로 인해 화산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 또한 장관입니다. 화산이 땅 가까이에서 밀도가 높은 화산재 구름을 내뿜을 때 입자들이 서로 마찰하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화산 위쪽에서 번개가 치게 만들어요. 화산재 구름이 성층권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얼음 입자가 큰 번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정랑운이 번개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해요. 뇌우는 보통 태양이 지구와 대기를 적절한 조건으로 충분히 가열한 늦은 오후에 발생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올라와서 응결이 발생하고 냉각된 물방울을 대기로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따뜻해져서 상승해요. 슈퍼셀 네오는 토네이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통해 상승 기류를 일으키고 사방으로 부는 빠른 바람과 함께 회전하면서 발생해요. 따뜻한 공기가 더 많이 유입되고 회전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트 기류의 차가운 공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습한 공기는 점점 커지고 지면으로 내려가는 깔때기 구름을 형성하며 토네이도를 일으켜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1년에 약 1200번 정도입니다. 또한 가장 파괴적이고 규모가 다른 곳보다 훨씬 커요. 소위 토네이도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더 심한데 이곳에서는 로키 산맥에서 중간 수준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륙의 북쪽 절반에서 차가운 공기가 접근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사라진 문명은 공상과학 소설 등에서 사랑받아온 인기 있는 신화였습니다. 많은 장소들이 아틀란티스의 실제 위치라고 이론화되어 있어요. 그 많은 추정된 장소 중 한 곳은 사하라 사막의 푸른 눈, 리차트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지질학적 구조물은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되었어요. 처음엔 화산 활동이 눈 주위로부터 전체 지대를 들어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되고 스스로 붕괴됐어요. 결국 양파 겹 같은 바위층과 상공에서 볼 수 있는 큰 눈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긴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분홍색 호수가 있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이 독특한 색상은 소금 함유량이 많은 물에서 적당한 양의 햇빛과 열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오직 특정한 미생물만이 그러한 극단적인 조건을 견딜 수 있어요. 미생물은 카로티노이드를 생산하고 수집해요. 카로티노이드는 햇빛을 흡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식물 세포에서 발견되는 식물 화학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미생물이 분홍색 해조류를 만드는 것을 돕고 이 해조류를 먹고 사는 염수 새우도 분홍색으로 변하고 그 새우와 조류를 먹는 홍학의 깃털도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막에서 움직이는 돌의 수수께끼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만큼 무거운 바위들이 긴 자국을 남기면서 모래를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하지만 관찰했을 때 바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위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난 후에야 이것이 정교한 장난이 아니고 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겨울 동안 녹는 얼음판이 가벼운 바람의 도움으로 돌을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바위들은 분당 5m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섬 개는 1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현상의 일부입니다. 개의 이동 기간은 달의 위상과 10월과 2월 사이의 첫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일단 개들이 신호를 받으면 숲에 있는 집을 떠나 거대한 무리를 지어 바다로 이동합니다. 수백만 마리 홍게 무리가 섬을 가로지르며 길을 막고 바다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개는 알을 낳고 다시 돌아와 내년까지 숲에 머물러요. 크롭서클은 지상에서는 인기 있는 장난이지만 물속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수컷 북어는 7일에서 9일 동안 계속해서 고운 모래의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서 암컷이 자신의 예술 작품에 접근하고 감상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복잡한 패턴은 유지되지 않아요. 만들어진 후 곧 사라져서 인간이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이런 이상한 패턴을 최초로 접한 다이버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은 꽃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전 세계 사막에서 자라는 비슷한 장미가 있어요. 사막의 장미는 생물학적으로 자라는 꽃은 아니지만 석고나 중형석으로 만들어진 수정 덩어리로 자랍니다. 이 결정체는 장미 꽃잎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질감과 크기는 사막과 주변 환경에 있는 모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한 빛의 생성과 방출인 생물 발광은 지구상의 많은 종이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해조류는 밤 동안 바다에서 천상의 빛을 내요. 이 작은 해양 유기체들은 파도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빛나고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은 움직임에서 활성화되어 수백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이 이루며 반짝이는 별처럼 보여요.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진 동물은 독특한 환경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요. 심해에서 불길하게 떠다니는 해파리는 포식자에 대한 경고로 빛을 발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박테리아는 통신의 한 형태로 빛을 사용해요. 앵글러피쉬와 같은 심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흉내내서 먹이를 유인하는 미끼로 머리끝에 달린 빛을 사용합니다. 반딧불이는 잠재적인 짝을 유혹하기 위해 밤에 빛을 발하고 방아벌레는 방해를 받으면 오렌지 빛을 발산하여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해요.